네, 12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지금부터 954회 정책지식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세대별 미래 노후소득 보장 수준 측정입니다. 작년에도 사실 유사한 주제로 이때쯤 한번 포럼을 했었는데요. 작년 발제 이후에 조금 더 방법론적으로 정교하게 기업 퇴직연금을 의무화할 경우에 세대별로 노후소득 보장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분석하신 내용을 당국대 정창률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정창률 교수님은 학사는 연세대학교에서 하셨고요. 박사는 영국의 셰필드 대학에서 소셜 팔러시 전공을 하셨고 현재 당국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로 계십니다. 토론자 두 분도 아울러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한양대학교 미래사회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계시는 이담희 박사님이십니다. 이 박사님은 동덕여자대학교에서 학사를 하시고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양재진 교수님이십니다. 양 교수님은 연세대학교에서 학사를 하시고 박사는 미국 러커스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양 교수님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만은 한국 복지 정책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저서와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발제자와 두 분 토론자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창률 교수님께서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은 당국대 정창률입니다. 박상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작년에 이제 이와 좀 유사한 연구를 했었고요. 올해는 이제 그것에 대한 후속 연구 성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했던 작년에도 오셨던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이제 과연 우리나라의 이 연금 노후소득에 대해서 과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나라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진단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전문가들의 논의도 이렇게 보면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도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제도를 노후소득 보장에 주축을 놓을 것인가, 퇴직연금 뺄 건가, 기초연금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다양한 제도의 가정부터 다를 수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한 상황, 어떤 생애 고용되어 있는 노동 시장에 있는 기간이 짧다든지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이 어떤가에 대해서 실제로 물론 학술적인 차원에서 전혀 논의가 안 된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살펴볼 기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주로 했던 거는 순수하게 제도의 측면에서 한번 보자. 여러 방법론이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방법론이 있지만 새롭게 나온 가설적 인구 위험 집단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외국에서 비교하고 있었던 다양한 가정들과 동일한 가정을 설정하는 경우에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국민연금만 따지는 경우 미국 퇴직연금 제도가 실제로 노후소득 보장을 현재는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게 되는 가입이 의무화된다든지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라는 얘기를 했었고 작년에 아마 그런 자료들은 여기서 다 학생분들이나 다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 핵심은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 제도는 제도의 측면에서만 보면 퇴직연금만 지적을 하면 결코 외국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뒤떨어지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였고요. 그렇다면 일부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시장의 어떤 특수성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나 우리나라의 노후소득이 과연 제공되는 걸까 앞으로 이런 얘기들을 올해 좀 더 해봤습니다. PPT를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노후소득 보증 문제는 현재 문제이자 이제 미래의 문제다. 그러니까 현재 노인들도 당연히 우리나라 노인 빈곤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니까 현재
경제 활동을 하는 세대들도 결코 뭐 장밋빛은 아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죠. 밑에 잠깐 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마 우리나라 노인 빈곤이 굉장히 높다는 건 보셨어도 아마 이런 거는 아마 처음 보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표를 딱 보시면 외국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 서구 국가들에서 노인은 더 이상 주요한 빈곤 계층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아동. 왜냐하면 이 서구의 경우에는 이 노인 연금 제도가 성숙하면서 노인 빈곤이 굉장히 줄었고 오히려 이민자라든지 아니면 론 페어런트가 많아지면서 이제 아동의 빈곤이 훨씬 더 커진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보시면 아동의 빈곤은 굉장히 낮고 노인의 빈곤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뭐 서부에서도 연금을 깎으니까 우리도 깎아야 된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얘기라는 거죠. 거기는 이미 노인 빈곤이 해결된 상태에서 어떤 정책적 접근을 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그거랑 완전히 다른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현재 노인의 빈곤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노소득 보장에서 이제 어떤 하나의 대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이유는 세대마다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고 다른 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재 노인 세대는요 어떻게 뭐 본인이 일할 때 돈을 내고 뭐 이렇게 노후를 보장받고 이게 안 됩니다. 어차피 노동시장으로 다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노후소득 부족이 심각하지만 뭐 국민연금 뭐 늘린다고 해서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기초연금이나 뭐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그런 방안들밖에 없는 거고요. 반면에 40대 이하, 40대 이하라고 적었지만 50세 이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식적인 연금 제도를 통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런 제도를 적용을 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과연 세대별로 노후소득 보장을 받고 어떻게 구성이 되고 소득 수준별로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동그라미 나오지만 이번 올해 연구에서는 한국의 노동시장 현황을 반영해서 세대별로 어떤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가지는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미래 노후소득 수준이라고 적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 현실에서 노동시장이죠. 우리나라의 어떤 연공성 임금 체계의 아주 독특함이라든지 아니면 정규직,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라든지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보자라는 거고요. 부가적으로는 이게 뭐 학술적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혀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못하고 있는 퇴직연금 제도가 정상화되기 위해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소기업 근로자는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을 안 해줍니다. 금융기관들에서 왜 돈이 안 되니까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런 사람들을 가입할 수 있는 일종의 뭐 요즘 현대 우리나라에서 쓰는 용어로 하면 플랫폼이죠. 가입 플랫폼 이런 것들을 이미 뭐 우리나라에서는 잘 논의가 안 됐지만 이미 서구에서는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론적 배경은요. 요거는 요 지금 화면에 띄운 거는 제 보고서에는 안 적었는데 제 작년에 그 자료집에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히 적었습니다. 또 반복일 것 같아서 제가 안 적었지만 그래도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 연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접근하는 거는 이제 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거죠. 야디커스에 대한 겁니다. 연금 정책이 크게 보면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크게 보면 방향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그 financial sustainability, 그 재정적 지속 가능성. 이거 하나는 급여의 적정성인데 이 연구는 적정성에 대한 거다라는 걸 먼저 밝히고요. 많은 그 국제기구나 이런 데서 과연 어느 정도 노후소득이어야 적정한 거야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 물론 정답은 없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수준에서 뭐 월드뱅크, ILO, EU 이런 데서 다양한 연금 적정성에 대한 연구들을 추구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 노후소득을 추정하는 방법은 이것도 제가 작년 보고서에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놨는데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수하게 제도만 비교하는 겁니다. 20살 때부터 65세까지 노동시장에 있는 경우 평균 소득자가 얼마나 받을 것인가.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가지는 그 계량경제학적 주로 방법들인데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추정해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이제 나라마다 연금제가 다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떻게 되죠? 소득 수준별로 대체율이 다 똑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완전 소득비례 연금이라는 거고요. 반면에 네덜란드 한번 보실까요? 네덜란드를 보시면 이건 정액을 주는 거거든요. 모든 노인들한테 다 정액을 주니까 소득 대체율은 다 떨어지죠. 소득이 높으면 당연히 그렇죠. 다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다양한 연금체계가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몇 프로야 우리나라 연금이 국민연금이 몇 프로야 이렇게 얘기하는 다 이 방식을 가지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정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계량 경작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대표 가입자를 선정해서 추정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우회봉 한정님 같은 경우가 제일 대표적인 최근에 아주 제일 발전된 연구인데 이건 국민연금 DB를 활용해가지고 평균 소득자를 가지고 추정을 한 겁니다. 제가 그 나와 있는 60년대, 70년생, 80년생은 퇴직연금에 대한 수익률들을 그렇게 추정을 한 건데 이 방법은 문제가 뭐냐면 평균치를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연구와 차이는 뭐냐면 이 연구는 그냥 평균적으로 이럴 거야라는 건데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가 재분배 기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연봉성이 뭐냐 화이트 칼라냐 블루 칼라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걸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반영을 해보자 이번 연구에 그런 취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이제 노동시장에 대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연구의 제일 핵심은 노동시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연공형 임금제도입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도 아마 학생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저는 어떻게 볼까요? 개혁 과제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이 고용노동부의 이건 공식 자료입니다. 공식 자료자고 한국의 연공성 1년 일한 사람이 30년 일했을 때 임금이 얼마 되느냐를 따지면요 328.8로 나옵니다. EU 평균이 169고요. 일본이 240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연공형 임금이 제일 높은 나라가 일본이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본 정도는 가볍게 제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게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가 있죠. 이게 이제 당연히 어떤 문제와 연결이 되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나라 기업은 나이가 적은 사람은 굉장히 저임금에 쓰는 거고요. 나이가 많은 근로자들 물론 이거는 정규직에 남아 있는 경우죠. 남아있는 경우는 생산성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언제나 기업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나이 많은 사람 자르는 거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성에 대해서. 아무튼 그런데 제 문제의식 중에 하나는 이 연공성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노동시장의 특성인데 이것이 제대로 연금 급여에 대해서 고려된 적이 없다라는 걸 제가 좀 문제의식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제가 그것까지 연구할 건 아니고요. 기존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의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연공형 임금제가 각각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제가 활용을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생애 근로기간에 대한 겁니다. 이제 생애 근로기간이 나와야 어느 정도 연금인지를 측정을 하는데 선행 연구들 같은 경우에 영국, 독일, 스웨덴 나오죠.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공단 같은 데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22년, 23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추정은 너무 낮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서는 주부로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몇 년 일하지 않고 노동시장에서 빠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잡혀 있다 보니까 저는 너무 그런 사람들이 평균을 많이 낮췄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좀 현실성 있게 좀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제가 좀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런 노동 이런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랬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믿을 만한 생애 근로 어떤 이력이나 연령 그 기간에 대한 연구는 실제로 찾아보기가 거의 어려웠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찾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정규직의 경우에 몇 년에 입사하고 몇 년에 평균적으로 퇴직한다. 이런 것들 정도의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욕심을 내보면 제가 정규직은 어느 정도 일하고 비정규직은 어느 정도 일하고 이런 걸 찾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우리나라에서는 찾을 수는 없었고
상식적으로는 안정적인 정규직이 훨씬 더 길게 일하고 불안정적인 비정규직이 훨씬 짧게 일할 것 같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일반 관념만 그럴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실증적으로 나타난 바 없고요. 오히려 제가 반박을 해보자면 그 OECD에서 나오고 있는 Effective Retirement Age라는 게 있습니다. 유효 은퇴 연령이라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 OECD에서 제일 높습니다. 71세가 넘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굉장히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은 노동시장에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나 이런 것들이 충분한 보호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반면에 오히려 생애 근로 그 정규직 같은 경우에 근로기간이 안정되어 있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50세 전후 좀 넘어서 퇴직하게 되면 갈 데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지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일한다라는 가정을 세우고 불안정적인 비정규직도 그 정도 수준일 거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물론 케이스 중에 하나는 좀 근로를 적게 하는 경우도 상황받지만 기본적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생애 근로 기간의 차이는 적다라는 걸 삼았습니다. 이거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노동 패널 같은 자료를 보면은 생애 근로 기간이 짧다라고 나오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생애 근로가 아니라 굉장히 단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짧을 거라고 추정하기는 하는데 저는 그런 추정은 그런 패널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보면 그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생애 근로 기간을 추정하는 건 잘못된 거다.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야구 경기를 보는데 3회까지 3대 0이라고 9대 0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자료라고 그거를 좀 무책임하게 쓰는 것보다는 일단 동일하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훨씬 더 객관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종별 사이의 임금 차이도 이렇게 표가 같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편이죠. 네. 연구 방법은 작년에도 사용했었는데요. 가설적 위험 인구 집단이라는 건데 이거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작년에는 제가 이제 기존의 외국 연구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한 설명을 안 했는데 올해는요. 그 자료집 35페이지에 보면 제가 부록으로 이제 남겨놨는데요. 이렇게 제가 가설적 위험 인구 집단의 생애 임금 이력을 짰습니다. 그냥 짠 거는 아니고요. 연공성과 노동 패널에 있는 어떤 그런 평균적인 자료들 직종별 고용 형태별 자료들을 추정을 해서 그러니까 그 자료들을 가지고 임금 이력을 생애 근로기간에 맞춰서 짠 거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예, 그 다음에 보시면 전일제 뭐 파트타임 이런 거는 뺐고요. 작년에는 뭐 서구랑 맞추다 보니까 좀 파트타임 이런 걸 넣었었는데 그런 걸 뺐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노동 패널 20차 자료를 가지고 6개 가설적 위험 인구 집단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규모, 성별, 뭐 교육 수준, 뭐 아까 말씀드린 연공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화이트 컬러, 블루 컬러 이런 거 고려해서 만들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뭐 했습니다.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집단을 짰습니다. 남성 셋, 여성 셋으로 했고요. 기업 규모, 중요한 거는 평균 임금이라든지 상용직, 직종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짰고요. 요거를 가지고 70년생을 가지고 이제 패널에서 70년생을 가지고 요거를 추출을 한 거고요. 추출을 한 거를 가지고 그 같은 임금 노동 이력을 가지고 80년생, 90년대에 동일하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연공성은 기존 연구를 보면 이렇게 되겠더라고요. 집단 1은 1.56이라고 나오죠. 이게 이제 블루 컬러에 해당되는 겁니다. 블루 컬러, 정규직 블루 컬러고요. 집단 2는 화이트 컬러, 남성. 그리고 집단 3은 화이트 컬러, 여성. 4, 5, 6은 비정규직은 이거는 뭐 다 세분할 수가 없어가지고 통틀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퇴직연금이 현재는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서 전혀 고려되지 않는데 조만간 의무화된다고 가정해서 이건 작년하고 같은 가정입니다. 그런 경우에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따졌고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은 3차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에 변수를 했는데 4차가 안 나왔어가지고 올해는 이제 4차를 가지고 했습니다. 4차 국민연금 재계산에서의 다양한 경제 변수를 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크게 보면 DC랑 DB를 했는데요. DC는 실질금리를 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DB를 했고요.
DB, DC는 아실 거라고 제가 추천해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 DC의 경우에는 부차적으로 국민연금 기금 투자 수익률도 한번 부차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를 했습니다. 비교하기가 좀 복잡하긴 한데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연금 비율이라는 건 어뉴이티 레이시오, 이거는 뭐냐면요, 이제 스위스 같은 데서는 법적으로 컨버전 레이시오라고 해서 6.80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죠. 은퇴할 때 자산이 100이, 연금 자산이 100이었으면 매년 5를 준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뭐 오래 살아도 더 계속 사망할 때까지 주는 거죠. 당연히 연금제도는 그 장수라는 사회적 위험을 다루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석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거는 70년생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70년생의 DC 예상 실질금리를 가지고 여기 있는 실질금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연금 재정재개선 자료고 그게 제일 공신력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의 자료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의 모든 변수는 실측지를 가지고 한 거고요. 미래에 대해서만 당연히 이제 그 예측치를 한 겁니다. 여기 이제 70년생의 경우에는요, 현재 한 50살 정도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퇴직연금 제도가 현재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20년에 의무화된다고 치면 퇴직연금이 당장 의무화된다고 해도 별로 혜택 받을 게 없습니다, 실제로. 뭐 작년에도 그렇게 나왔었고요, 결과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70년생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 한번 금액을 좀 보시면 뭐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가입 그 케이스 6만 20년 정도 가입한 것 치고 나머지는 30년 정도 가입을 한 거거든요. 30년 정도만 가입을 하면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 4 같은 경우에는 임금 수준이 평균 임금이 한 50%밖에 안 되는 굉장히 낮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54%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노후 소득 수준이 평균 임금의 150% 정도 되는 집단 2에 비해서도 거의 3분의 2 가까이 노후 소득이 된다. 이건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재분배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진 생각은 이제 든 생각은 국민연금을 30년 정도 가입하면 소득이 낮은 사람이라도 어느 정도 노후 소득은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국민연금 이렇게 30년 가입을 해봤자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우리가 연금 정책의 목표가 두 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교과서적으로 파버티 릴리프, 빈곤 경감과 소득 유지 기능인데 빈곤 경감에서는 어느 정도 30년 정도 가입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소득 유지까지는 쉽지 않겠다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케이스 6은 20년 정도만 가입하게 되면 현저히 떨어지게 되죠. 그거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이랑 합산액은 역시 퇴직연금 퇴직연금 자체가 너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별로 노후 소득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 세대들 70년생의 경우에는 그렇게 나오고요. 70년생의 이제 DB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DB의 경우도 국민연금 똑같습니다. 국민연금 산식은 똑같으니까 똑같고요. 그리고 DC 앞에 나왔던 DC와 비교해 보면 그 화이트 칼라 정규직인 2, 3의 경우는 DB가 다소 유리하다. 이거는 교과서적으로 DB가 정규직에게 유리하다라는 걸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X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80년생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아시겠지만 국민연금 산식은 지금 2028년까지 계속 감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액수가 계속 줄어듭니다. 세대가 지날수록. 그래서 국민연금 액수가 80년생의 경우에 적어지죠. 다소 줄어드는데 그런데 퇴직연금액이 이제 2020년부터 강제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한 40살 정도 될 때부터 퇴직할 때까지 퇴직연금에 적용이 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퇴직연금이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왔던 70년생과 비교해 보면 합산액을 보면은요, 케이스 6만 제외하면 모두 연금액이 다 늘어나는 걸로 나타나고요. 케이스 2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액의 절반 이상이 되는 걸로 나타나게 되고요. DB 같은 경우도 아까 나왔던 거랑 똑같습니다. 정규직인 2, 3, 케이스 2, 3의 경우는 DB가 다소 높게 나타나지만 상당한 수준은 아니고요.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현저하게 이제 차이가 나타나는 거 90년생의 경우인데, 이 90년생의 경우는 이제 이 가정에 따르면 30세부터 이제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는 거겠죠. 이 경우에 퇴직연금액, 국민연금은 역시 80년생보다도 약간 적어지기는 하지만 퇴직연금액이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 케이스 2에 퇴직연금액을 보시면 국민연금액보다 더 늘어나게 되죠. 국민연금이 보험료가 9%고 물론 뭐 9%가 영원히 될 거라는 건 아니지만 현재를 보면 퇴직연금 8.3%인데 퇴직연금이 더 높네. 이건 퇴직연금 제도가 부가소득 상한이 없고 국민연금과 다르게 다양한 제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무튼 상용직인 1, 2, 3의 경우는 국민연금액을 초과하거나 상당히 유사한 수준으로, 정규직인 경우에는 퇴직연금이 중요한 노후소득 보장 수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합산 소득 대체율을 보시면 케이스 6을 제외하면은 소득 대체율이 대개 50% 정도 수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월드뱅크, 마이에로 이런 데서도 50%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퇴직연금이 제 역할을 하게 되면 충분히 소득 대체율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노후소득은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겠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DB는 더합니다. DB는 특히 아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케이스 2, 3의 경우에는 훨씬 더 늘어나게 돼서 케이스 3도 이 가정 하에서는 더 높아지죠. 국민연금보다 퇴직연금액이 더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얘기는 뒤에 이제 결론에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70년생의 경우에는 중요한 게 우리나라 연금은 국민연금 제도 이렇게 사실상 없는 거고 빈곤 문제가 굉장히 30년 정도 가입을 해야만 빈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는 수준이구나. 소득 유지는 택도 없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90년생이 되게 되면 노동시장에만 안정적으로 있게 되면 이제 노후소득의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적어지게 되는데 오히려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불평등의 문제가 더 생기게 되겠다. 높은 사람은 더 높아지고 낮은 사람은 더 낮아지게 되고, 특히 케이스 6 보시면 비정규직인 경우 20년밖에 못 있는 노동시장에 있는 경우는 여전히 노후소득이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 특히나 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요, 국민연금 소득 대체를 줄면서 재분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국민연금의 감소로 인한 그 피해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복합적으로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간 관계상 빨리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방법, 퇴직연금 수익률을 예상 실질금 금리가 아니라 국민연금 수익률 정도만 받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말씀드렸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수익률 정도만 퇴직연금 수익률이 나게 되면은요, DB가 아까 더 높다 그랬죠. DB보다 더 DC가 높아집니다. 다시 얘기하면 수익률만 어느 정도 또 보장이 되더라도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는 굉장히 노후소득 보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론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분석 결과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 40%를 안 줄이고 45%로 스테이하는 경우도 했었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 감소가 일어나긴 하지만 세대별로 퇴직연금으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는 얘기를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퇴직연금 제도는 사실상 15년 동안 거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으로서 완전히 완전히 실패한 제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제가 여기 정책적 접근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학술적으로는 그 사적연금에 대한 레귤레이션입니다. 이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강제 가입부터 해서 지급 보장 장치, 파산에 대한 지급 보장 장치, 아니면은 최소 수익률 설정,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보면 저소득층, 특히 생애 근로기간이 짧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노후소득의 부족이 상당히 예상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우들, 집단 6으로 대표되는 근로기간이 짧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노후소득이 앞으로도 퇴직연금이 있다고 해도 이들에 대한 보호는 더 필요한 장치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소득 불평등 확대가 이제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쫙 올라가지만 특히나 화이트 칼라, 정규직 이런 사람들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빨랐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70년생의 전반적인 문제는 노소득 부족이었다라면 앞으로 90년생 정도가 되면은 불평등의 문제가 더 중요해질 수 있겠다. 그러기 위한 정책 대안들을 마련해야 되고 국민연금, 기초연금, 제가 기초연금 얘기 일부러 뺐습니다. 여기서 너무 논의가 다른 데로 갈까봐 기초연금 뺐는데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논의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익률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저는 수익률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게 이제 수익률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제 레귤레이션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이 금융기관들은 레귤레이션을 풀어달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도 뭐 제가 금융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DLF인가요? 뭐 그런 사태를 본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 금융만큼 믿을 만한 데가 못 믿을 때가 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은 DB형이나 이런 데를 이제 그 회사의 인사 담당자들이 금융기관과 계약을 할 때 안전자산 위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믿을 수가 없는 게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런 문제들, 신뢰가 낮은 문제. 제가 요즘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복지 정책의 발전에서 트러스트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독일은요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국민연금이 돈이 얼마나 쌓여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40년 쌓여있죠. 독일은 얼마 쌓여있을 것 같으세요? 3주 있습니다. 3주. 50년 넘게 3주치밖에 안 쌓여있거든요. 근데 독일의 노인들은 3주만 쌓여있어도 아무도 자기가 국민연금 못 받을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40년이 쌓여있어도 그걸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제도가 신뢰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복지 정책을 한다는 게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인가, 위태로운 일인가라는 걸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수익률 개선을 위해서 자유를 주는 것보다 저는 그것보다는 다양한 다른 방법들이 있거든요. 뭐 여기서까지 다른 정책적 내용들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연봉 서열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규직 화이트 칼라에도 영향이 나타나지만 퇴직연금 전반에서도 연봉 서열에 대한 부분 조금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얘기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이제 하나만 30초만 말씀드리면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퇴직연금이 가입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미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스위스나 영국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담희 강사님부터 한 7분 정도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대학교 이담입니다. 우선 저도 연금에 관한 연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지만 기존의 이 연구들을 시뮬레이션을 하는 여러 연구들을 보면 굉장히 정량적이고 대략적인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평균 소득자를 가정해서 이들의 임금이 은퇴 전까지 어느 정도의 임금 이력을 갖는지를 가지고 연금액을 추정하다 보니까 이 한국 노동시장이 갖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일 수 있는 연금성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연구들이 정말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에 저도 연구를 보면서 사실 좀 놀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반영을 해서 한국의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이 가설적 위험 인구 집단을 추출을 하고 이들의 연금성을 반영해서 별도의 임금을 설정했다는 게 방금 이제 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이 임금 이력이 정말 완벽해? 라고 질문할 수도 있으나 이제 이 연구 방법 자체가 그래도 좀 되도록 한국의 이 현실에 어느 정도 좀 맞는 타당한 인구 집단을 설정해서 분석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노후소득이 얼마나 이제 달라지는지, 특히 이제 세대별로, 왜냐면 국민연금을 통한 이 노후소득의 영향이 세대로 갈수록 분명히 박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다층 체계 얘기를 해보면 이제 서구 국가들이 우리가 흔히 굉장히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뭐 독일이라든지 아니면 네덜란드라든지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어느 정도의 이제는 다층 체계를 구축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층이 얼마나 성숙했는지에 따라서는 물론 다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다층을 만들었고 공적연금 하나로는 노후소득에서의 그 적정성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퇴직연금에 관한 부분이 너무나 뭐 연구자들도 그렇고 특히 이제 대중들도 그 중요성을 쉽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특히 국민연금은 이 소득 재분배 기능이 분명 A값이라는 재분배 장치가 존재하지만 퇴직연금은 정말 완전 소득 비례인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연구에서처럼 연공성을 반영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국민연금 제도가 갖는 가장 큰 문제는 뭐 가입, 상각지대 문제도 있고 뭐 제도 신뢰하다는 문제도 있겠지만 이 재정 불안정성이 너무나 가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이 제도만으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가? 그거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점. 그래서 퇴직연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그러니까 이 인구 집단에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이 실업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고 이 집단들이 얼마나 고용 이력이 단절되는지를 쭉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실제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국민연금에서의 가입 기간이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대안으로 말씀하셨던 뭐 그러니까 어떤 크레딧 제도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뭐 사회보험 지원 사회라든지 저는 이제 얼마 전에 한번 분석을 해봤지만 크레딧이라는 제도가 물론 어느 정도의 급여수를 올려줄 수 있지만 이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가 굉장히 오히려 크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국민연금만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기존에 계속 지적을 해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 이제 DB형도 받고 DC형도 받지만 그냥 우리가 아주 가볍게 그냥 어떤 상황을 가정을 해보면 임금 연공성이 아주 높게 반영되는 어떤 근로자가 이제 DB형 퇴직연금에 가입을 했을 때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이 반절이 아주 잦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계속해서 DC를 가입을 해서 수익률이 아주 낮은 현재 상황이었을 때 그 둘의 노소득, 그러니까 퇴직연금에서의 격차는 정말 너무나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게 되고 또 이 연금 제도가 어쨌든 뭐 빈곤 예방의 문제도 있겠지만 은퇴 후에 적정한 이 소득 유지를 이 소득 유지 기능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퇴직연금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제 평균 30년이라는 이제 비교적 관대한 이 가입 이력을 가정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 상황은 더 비관적일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소득 대체율은 어찌됐든 개혁의 영향으로 점점 낮아질 것이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예전처럼 경제 성장이 호황은 아니다 보니까 점점 입직 연령도 늦어지고 그래서 노동시장의 이러한 진입 시기들을 감안하면 은퇴 후에 이런 소득 유지 기능은 이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에서도 분명히 비관적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좀 어쨌든 이제 후속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근로를 한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이렇게 가정을 했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의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적용을 해서 분석을 해야 하지만 이제 그것도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뭐 힌리스나 혹은 뭐 호이저만이라든지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이 연금 제도를 통해서 얼마나 다시 재생산될 수 있는지. 근데 이제 그것들이 한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이제 본 분석을 통해서 여기 나오는 수치들을 통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기업연금이 흔히 성수된 국가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다층 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주로 기업연금을 통해서 소득 보장을 하고 있는 국가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네덜란드, 스위스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두 나라의 경우에 물론 이제 뭐 노인 빈곤율의 차이도 좀 있겠지만 두 나라는 공적연금에서 굉장히 아주 재분배적인 이 기초연금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 위에 얹어서 기업연금이라는 이제 나름 공적연금의 일부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은 이제 그러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물론 연금 격차는 나타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기업연금은 완전 소득비례 연금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라는 점을 한번 이제 상기시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근데 지난 4차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당시에
너무나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뭐 40%냐, 45%냐, 50%냐 이 대체율에만 주로 집중했기 때문에 퇴직연금, 뭐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지만 퇴직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거의 부재했다는 점이 아쉽기도 하면서도 이 퇴직연금이 그동안 너무나 금융시장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봤던 것이 아닌가. 노후소득 그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금융상품의 일부로 봤고 물론 이제 금융기관이나 정책 당국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 공적 목적을 반영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지 규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 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 발제문을 좀 이렇게 미리 받아서 보면서 퇴직연금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흥미로웠었거든요. 뭐 영국의 네스트 제도라든지 아니면 스위스의 그런 어떤 별도의 기영리 기관에서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방식들. 그러니까 이런 서구 선진 국가들이 과거에 퇴직연금에서 어느 정도 실패도 물론 경험했을 것이고 그러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그래도 나름 합리적인 이런 제도를 갖춰온 곳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퇴직금이라는 제도가 갖는 어떤 노후 보장의 성격을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이 제도가 갖는 학습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존에 어떻게 보면 이 퇴직연금의 제도적인 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퇴직금 제도가 물론 중요하지만 또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학습 효과도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플랫폼 방식을 한국의 퇴직연금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앞으로 좀 더 풍부하게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양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마이크 좀. 알겠습니다. 예, 그 정창열 교수님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세대별 그 미래 노후소득 보장 수준이 퇴직연금의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아주 눈으로 잘 보여줘가지고 굉장히 반가운 연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우리나라 가용자원 중에서 그냥 버려지고 있는 것이 퇴직연금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해야 된다. 노후소득 보장에서. 그래야 국민연금의 지금 뭐 소득 대체를 높이자 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퇴직연금을 활용하면 국민연금의 좀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도 좀 이룰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항상 그런 얘기 해왔는데 눈으로 보여주는 연구를 하셔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그래서 이 퇴직연금이 연금화하는 것이 즉 준공적 연금화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것, 그다음에 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지금은 이제 연금화를 전제로 하고 하셨는데 이 여러 가지 또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이 퇴직연금, 국민연금이라는 게 우리 전체 국민을 포괄하려고 이제 이렇게 좀 크게 중간에 있는 거고, 그러나 이제 재정 문제나 여러 가지 노인이 늘어나는 거, 재정 문제 등등 해가지고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지금도 줄어들게 되어 있고 향후도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뭐 월로 받는 연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서구나 마찬가지로 갈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중간층 이상은 퇴직연금이 그걸 보완을 해주고 지금 정찬일 교수님이 보여줬던 것처럼 해줘야 될 것이고 저소득자들의 경우에는 기초 뭐 스웨덴식 기초보장연금 같은 국민초생활보장제도가 활용이 되든 기초연금이 활용이 되든 이쪽은 또 얘기가 이제 따로 또 좀 논의가 돼야 될 것인데 이쪽 이 기초보장 쪽 중간층 이하는 이번 논의는 제가 안 하고 이쪽에 이제 중산층 이상의 이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걸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제 그 토론문 45페이지 보시면 준공적 연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지금 여기다 우리가 돈을 많이 들이고 있는지 한번 보면은 퇴직연금 2005년에 도입이 됐고 현재 540만이 가입자입니다. 적립금이 190조, 사업자는 46개, 그래서 이제 적립금이 190조인데 국민연금이 31년 전에 시작해가지고 2,200만이 가입되어 있는데 지금 638조입니다. 즉 가입 기간이 반도 안 돼, 생긴 지 반도 안 되고 가입자는 4분의 1도 안 되는 기금이 국민연금의 30%에 달하는 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적립금 증가 속도는 매년 14.6%,
국민연금이 7.6%, 국민연금도 2배 이상으로 지금 빨리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해 얼마를 그럼 보험료로 내느냐? 퇴직연금에 보험료로 들어가는 것만 1년에 26조 5천억입니다. 국민연금에 44조 3천억이 들어가니까 그거의 60%가 퇴직연금으로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26조가 그냥 보험료로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제대로 연금으로 활용이 지금 현재 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지금 이대로 그냥 제대로 놔두면 그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현재 보면은 계좌 기준으로 97%, 수령액 기준으로 78%가 일시금으로 받아갑니다. 그냥 퇴직금처럼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거기다가 이제 중간 정산 해가지고 이것저것 이렇게 해서 다 가져가고 그래서 사실은 연금 역할은 못하는데 이대로 두면 앞으로든지 계속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연금화해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입자라는 사각지대 문제에서만해서도 이제 이거 좀 준공적연금화 지금 이미 거의 이제 퇴직금이냐 퇴직연금이냐에서 그냥 선택하게 되어 있는 상황을 좀 연금화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사각지대를 대폭 축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만 1,300만입니다. 사업장 가입자만. 근데 이 사업장 가입자 중에서 1년 이상 상용직이 퇴직연금의 대상이거든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근데 상용자가 1년 이상 가입자 대상자가 1,000만 명이에요. 1,300명 중에 1,000만 명이 1년 이상 상용 근로자여서 퇴직금 대상자인데 이 1,000만 명 중에 반만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거죠. 500만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거를 의무화 어떤 식으로든 뭐 하게 되면은 그냥 적용 대상자가 배로 느는 거예요. 1,000만 명이 그냥 늘어납니다. 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300만이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니까. 대상자가 똑같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의무가 그렇게 늘어난다 했을 때 근로자가 부담되는 게 있냐? 하나도 없죠. 이미 이건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사용자 부담이 그러면 또 특별히 늘어날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내야 되는 거니까. 다시 이제 장부가 방식에서 이제 직접 이제 바로 사회적립 방식으로 전환하는 거에 이제 부담을 느낄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법정으로 해야 되는 부담이 차이가 없어. 어쨌든 그래서 전환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퇴직금 전환제의 부활입니다. 이미 김영삼 정부 때 6%의 국민연금이 있었다. 왜냐하면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이라는 새로운 사회보험 제도가 들어오면 사실은 서서히 사라져야 할 과거식의 전통적인 어떤 방식이 아닙니까? 그래서 퇴직금을 국민연금이라는 현대적인 사회보장 제도로 흡수해야 되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6% 국민연금일 때 보험료를 고용주가 2%, 근로자가 2%, 퇴직연금에서 고용자 부담분 2% 해서 6%를 채웠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이게 9%로 인상이 되게 되면 333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 방식대로 하면은 444, 555, 666 하면서 퇴직연금에 고용주가 부담하는 8.33%를 상당 부분을 국민연금으로 옮기는 그러면서 국민연금 보험을 높여서 유럽식으로 국민 보험료를 한 20% 가까이 되는 그래서 재정 안정화도 이루고 좀 두꺼운 연금을 만들려는 이제 방향이었는데 이게 이제 김대중 정부 때 노조가 퇴직금을 다시 확보하려는 그 이유로 9%가 돼 333이라는 국민연금법을 없애버리고 4.5, 4.5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이 가만 남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의 보험을 못 올리는 20년 이상 동안 못 올리는 상황이 되고 있죠. 원래 그 합의된 게 사라졌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런데 이걸 좀 부활하자라는 거죠. 부활하는 방법은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어느 정도 불가피합니다. 40%에 맞추다 하더라도 독일이 40%인데 보험료가 21%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뭐 아까 좀 믿는다고 하는 거죠. 40% 주는 약속하고 9% 거두면서 40% 주겠다 약속해서 적자가 엄청나게 나면 믿을 수가 없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보험료를 인상해야 되는 게인데 표 1에 보시면 지금 국민연금 이번에 재정투기위원회에서 발표한 안 중에 재정 안정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한 4.5% 일단 올리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거 국민연 퇴직연금의 4.5%를 일루지 옮기자라는 거죠. 그 말은 한 가지 방안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퇴직연금
김영하 정부 때 했던 것처럼 퇴직연금을 조금 옮기자라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한 8.3에서 4.5 빼면 한 4%짜리 퇴직연금이 남겠죠. 그 정도 해서 가져가자는 게 한 가지 방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노조가 반대할 거예요. 또 중산층도 반대하십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은 온전히 내 건데 국민연금은 재분배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은 뺏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좋다 그러면 스웨덴식으로 하자. 국민연금 거둘 때 스웨덴에서는 16%는 국민연금 걷어서 넣고 2.5%도 같이 걷습니다. 같이 걷어서 이거는 사적연금에 넣어줘요. 사적연금에. 강제가입, 국민이 의무적으로 사적연금 가입하게 돼 있어 스웨덴. 퇴직연금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어차피 국민연금 거둘 때 퇴직연금 가입도 똑같으니까 걷어서 퇴직연금 부분은 그냥 스웨덴식으로 그냥 사적연금 그래. 단지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 가입자 관리를 국민연금 해주는 거죠. 어차피 똑같은 대상자니까. 그 다음에 기금 운용만 지금처럼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로 선택하는 기금 삼성생명이 운영하게 아니라 우리은행이 운영하게 하면 선택하게 해라 하는 식이죠. 그럼 달라지는 점은 뭐냐? 수수료의 반은 자산운용 수수료고요. 관리 수수료고 수수료의 반은 관리 운용 수수료고요. 가입자 관리. 관리 운용 수수료를 거의 지로로 만들 수가 있죠. 어차피 국민연금은 똑같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수수료가 절감되는 거 그게 얼마 되겠어? 지금 30년 복리 상품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반대할 수도 있어. 아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돈 다 버는데 관리 수수료 뺏어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 그러면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민간 퇴직연금 의무화합니다. 그래서 좋다 지금 상태로 그냥 하자라는 거죠. 대신에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면 중간연산 요건을 강화하고 수수료 규제하고 뭐 이시금 폐지한다든지 뭐 등등등 해서 진짜 연금처럼 만드는 규제가 함께 들어가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수료 규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데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50페이지에 썼듯이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국민연금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5년간 평균, 뭐 최근 5년간 가장 경제가 안 좋기 전에 2016년부터 16년 사이 5년 평균 수익률 퇴직연금 2.83, 국민연금 5.18% 반밖에 안 되죠. 2018년 작년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1.0, 그 다음에 뭐 소위 말하는 DC형은 1.0, 아니다 DB형은 1.0, 실적 배당형 DC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마이너스 3.82. 그 다음에 수수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수료는 퇴직연금이 0.47% 적립금에 대해서 이제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 그래서 자기 자산에서 연금 자산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없어지는 돈이 매년 없어지는 0.47%씩 없어진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0.08%. 뭐 현저하게 낮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민간에다 그냥 맡긴다는 게 좀 억울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런 민간에 그냥 의무하게 될 경우는 적어도 퍼블릭 옵션, 마지막은 퍼블릭 옵션을 정도는 해야겠다. 뭐냐면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사업자 할 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국민들이 가만히 보니까 국민연금이 더 수익률도 좋고 훨씬 안정적일 것 같고 그러면은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사업자 나 그쪽으로 선택할 수 있게 기회는 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연금에 이렇게 강력한 운영자가 들어가게 되면 다른 민간 46개 사업자들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죠. 소위 말하는 내기 효과를 좀 기대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안 정도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한번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논의해야 될 것이 이건 상용 가입자들, 상용 근로자들이 아닙니까? 늘 말씀하셨듯이 지금 나머지 사람 자영업자는 어떡하고 뭐 일용직이라든지 어떡할 거냐. 사실은 지금도 가입할 수 있어요. 의무화는 아니지만 본인이 원하면 가입할 수 있고 그게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IRP 제도입니다. 단지 이제 본인이 부담해야 되죠, 다. 그렇죠? 사용자가 있으면 사용자가 부담했을 때 그게 아니니까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세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득 공제식을 할 수 있게 받아주는 건데 사실은 저소득자는 소득 공제 받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세금 안 내는데 뭐 소득세 우리나라 그 근로자 중에 45%가 소득세를 안 내는데 뭐 의미가 없죠. 도움이 안 되는 거고 보조금 지급을 해야겠다. 이 독일에서 쓰는 방식입니다. 독일에서도 사적연금을 의무화되지는 않았지만 독일의 국민연금을 소득대체를 낮추면서 사적연금에 보조금을 줘서 사적연금에 저소득자도 가입하게 좀 유인하고 있는데 방식이 보조금은 정액보조금 방식입니다. 왜 정액이냐? 저소득자라는 같은 돈을 고소득자, 저소득자 같은 돈을 주게 되는 보조금을 저소득자는 자기 소득 대비 굉장히 높은 비율로 보조를 받는 거고 고소득자는 거의 뭐 별 도움 안 되게 보조금 받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방식이 정액보조금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세제 혜택보다는 이렇게 해서 가입을 퇴직연금에 가입을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입을 유인하면 아무래도 자기 돈을 저축을 하기 때문에 강제저축 효과가 있고 그러면 미래 정부 입장에서는 그 기초보장이나 이런 거에 갈 비용을 좀 절감하는 게 되겠죠. 강제저축은 어떻게든 보조금을 줘더라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 네,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뭐 토론 발제의 토론을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이게 광범위한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었고요. 여러 가지 사실 이야기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짧은 시간에 소화하기 조금 큰 주제긴 한데요. 일단 하여튼 우리 플로어에 오늘 학생들 많이 오셨는데 질문들 먼저 좀 받고 정 교수님께서 답변하시고 시간이 나면 조금 더 추가적인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신 분? 그러니까 학생 때 특권이 질문을 막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체면을 뭐 생각한다든지 내가 뭐 이런 말 하면은 좀 멍청해 보일까 이런 걱정 같은 걸 안 해도 된다는 게 학생 때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그냥 느끼는 대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참 제가 학교 다닐 때하고 한 30년 넘게 시간이 지났는데 바뀌지 않는 게 질문을 안 한다는 것 같아요. 자, 저기 질문 마지막 기회를 없는 거 제가 억지로 받지는 않겠습니다. 저기 5초 안에 질문 안 나오면 플로우 질문 없이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질문 많이 들어서 좀 헷갈리면은 헷갈리는 걸 물어보셔도 좋아요. 네, 본인 좀 소개하고 질문해 주세요. 네, 저는 지금 행정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기영란이라고 하고요. 사실 이 전체 주제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정책은 사실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 양재진 교수님께서 제시를 해주셨듯이 퇴직연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방안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방안들을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내에서의 그런 신뢰 구축들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어떠한 논의들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지,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결국에 국민과의 신뢰가 구축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또 다른 실패를 또 이끌어낼 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네,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있으신 분 없으면 안 받고 혹시 이것도 5초의 시간을 드리고 시간이 우리 1시에 보통 마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조금 늦게 시작해서 한 1시 5분까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 없으신 것 같아서 일단 그러면은 정 교수님께서 토론자하고 저기 플로어에 나온 질문을 하고서도 못 하겠어요. 자, 뭐 토론 선생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뭐 어떤 그 박사님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잘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관련돼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제가 이제 좀 아까 너무 내용이 제가 많아가지고 말만 빨리 했는데 또 빠뜨린 내용도 좀 있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까 이당희 박사 얘기한 것처럼 30년 가입은 좀 관대한 가정인 건 맞습니다, 실제로. 그 말이 이게
역설적으로 보면 이게 30년 정도로 가입하지 않으면 사실 노소득이 부족한 거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이 자영업자 문제랑 연결됩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이나 이런 데 했을 때 조금 자산을 모으면 자영업으로 가고 막 이렇게 되면 또 퇴직연금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노후소득에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다 연결을 못 시켰다 이번 연구에서 그 내용을 제가 연구에 한 개에 적어놨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양재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준공적연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몇 년 전 같은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아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 스위스의 이제 그 기업연금 얘기를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느 자리에선가 스위스 공적 그 기업연금 얘기를 좀 하니까 어떤 이제 금융권 그 뭐죠 연구소에 있는 박사인 것 같은데 저한테 스위스 기업연금은 그거는 공적연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양재진 교수님도 그런 것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업연금, 퇴직연금이 어떤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다 이윤을 줄이라는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런 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복지 정책에서 사실 이 돈을 주고받는 것들은 그래도 좀 이해 당사자가 적습니다. 장기요양이나 작년인가요? 보육 가지고 싸우는 거 보셨잖아요. 그게 다 자기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엄청 싸웁니다. 장기요양기관, 보육, 병원도 마찬가지죠. 돈을 주는 국민연금이나 이런 거는 그럴 여지가 별로 없는데 퇴직연금 같은 데로 오게 되면 이게 금융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엮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돼서 준공적연금화하는 것이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 아까 질문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 구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이걸 어떤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양재진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퇴직금 전환하고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2014년에 공무원 연금 가지고 그렇게 맨날 연금은 골치 아픈 거. 또 몇 년 지나서는 또 국민연금 가지고 작년에는 또 이랬는데 또 퇴직연금 가지고도 또 맨날 싸우는 거, 연금을 싸우는 거구나 라는 것밖에 남지 않을 것 같은 약간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양재진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아주 저도 동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뭐 의무화 이런 것들은 저도 옛날에 페이퍼를 여기 썼었고요. 예, 국민연금공단 퇴직연금 사업 참여한 거예요. 이걸 실제로 스위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28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지방정부의 연금공단이 있는데 퇴직연금 사업자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뭐 눈치를 채셨을긴 좀 어렵겠는데 제가 아까 그 연구 분석 결과에서 국민연금 수익률을 따로 연구한 이유가 이겁니다. 국민연금 수익만 하게 되면은 만 나와도 굉장히 많은 퇴직연금이 중산층 이상의 노후소득 보장을 DB보다도 더 높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물론 이제 그거는 또 굉장히 어려운 또 다양한 전제적으로 그걸 하기 위한 다양한 또 준비를 해야 되지만 양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공단의 참여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저도 아주 100% 공감하는 그런 얘기라고 이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그 학생분 질문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이해 당사자 이 문제가 굉장히 이 퇴직연금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중요한 문제고요. 또 퇴직연금이라는 게 이게 학술적으로도 보면 학자들이 그렇게 나누더라고요. 리버럴 유럽 기준인데 리버럴 유럽, 소셜 유럽 그래서 이제 소셜한 가치를 추구하는 퇴직연금과 리버럴한 이제 가치를 추구하는 게 이제 그런 퇴직연금, 기업연금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사실상 금융기관들이 이제 미국
이 퇴직연금을 모델로 만들었는데 이 미국식 퇴직연금 제도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배격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블랙번이라고 유명한 영국 연금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에리사법 미국에서 74년에 에리사법에서 퇴직기업연금법 했더니 30년 해보니까 결론은 이익을 본 사람들은 10분위에 있는 사람과 금융기관밖에 없었다라는 게 결과였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 금융의 자율권을 뺏으면 기업연금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건 그야말로 금융기관의 논리고 그거를 가지고 노후소득 보장을 얘기할 수는 없다. 그 정도 얘기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1시 5분이 돼서 오늘 포럼은 여기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창률 교수님 오늘 발표하신 내용은 사실 저희 그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연구 용역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내용을 추려서 하셨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저희가 센터 홈페이지에 조만간 연말쯤에 공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신 것처럼 국민연금이라든지 또 이제 기업연금과 연계해서 연금 다층 구조 전반적인 것들을 평가 분석하는 모형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부족했었는데 거기에 아주 의미 있는 기본 모형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책 변수라든지 또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해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관심 있는 가버넌스 문제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심 있는 학생들도 많이 좀 참고하셔서 연금 자체도 그렇고 지금 연금 관련된 이 가버넌스 이슈 또 행정학에서 말하는 신뢰의 문제 이런 것들 다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주제니까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발제해 주신 정 교수님, 토론해 주신 이담희 박사님, 양재진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